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맞지 않는 사람을 노력을 하고 열심히 맞춰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막 50의 나이를 넘긴 제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에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괜찮은 사람인 척을 하거나 변한 것처럼 누군가를 속일 순 있어도 사실 그 사람의 근본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과의 관계에선 그런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기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결같은 누군가로 인해 제 인생이 어두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는 모두 다 옛일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당시에는 지옥과 같았죠. 저는 올해 50살이 되었고 딸아이 하나를 둔 주부예요. 남편과는 우연히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제 나이의 시절에 모두 그렇듯 열렬하게 사랑을 하진 않더라도 호감을 가지고 혹은 결혼을 할 나이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의 열렬한 구애로 호감을 가진 채 몇 번 만남을 가졌던 것이 다였어요. 그리고 회식을 하던 어느 날 저녁, 회식 자리가 마무리된 후 집으로 가는 저를 잡고 남편은 둘이서 한 잔을 더 하자고 제안을 했고 순진했던 저는 남편이 끌고 들어간 숙박업소에서 단둘이 술을 마셨고 그리고 그날 하룻밤에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실수였는데 하늘의 장난인지 그날의 실수로 남편과 제 사이에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딸이 생겼어요. 당시 임신을 한다는 건 결국 곧바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으로 인한 결혼보단 급하게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떠밀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소개를 하거나 인사를 하면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지는 못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반딧불에 콩을 볶아 먹듯 진행이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미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임신을 했던 저는 가정이 생겼지만 사실 남편과의 결혼에 대해 명확한 확신이 없었고 오직 딸아이로 인해서 해야만 하는 결혼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는 그 일이 생기기 전 딱 3개월 교제를 한 것이 다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1년 전 돌아가신 친정엄마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는 친정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했던 가장이었어요. 형제자매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친정아버지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제가 져야 했기도 하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나에게 남편의 구애 그리고 만남과 소중한 생명의 탄생은 저에게 삶의 돌파구처럼 느껴지는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인지 그 당시 정말 남편과의 결혼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하지 못한 채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도 워낙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던 제 입장에선 인사를 간 첫날 이미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알만한 처자가 몸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아이를 그렇게 덜컥 가져서는 아휴.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뭘 어떻게 잘한다는 거니?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장가가서 잘 사나 했더니 하여튼 도움이 안 돼.
앞으로 그런 마음 안 되시게 제가 잘할게요. 그럼 한참을 기우는 결혼인데 네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해야 하지 않겠니? 부양해야 할 아버지가 계시다면서? 네, 그런데 요양병원 비용은 따로 부담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당연하지. 그걸 내가 왜 걱정하니? 나는 망한 우리 아들 결혼이 더 걱정이다, 얘. 대놓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저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단 마음에 아이를 가진 몸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내 노력이 무력하게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저를 함부로 했고 그 상황을 모두 다 보고 있던 남편은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방관을 하거나 시어머니의 말에 은근슬쩍 동조를 하면서 저를 서운하게 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일을 하긴 어려워 일을 그만뒀고 임신한 상태에서 시댁에 들어와 살림을 도맡아 하며 시집살이와 함께 아이를 출산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대우를 받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된 이상은 조금은 존중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착각이었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그 강도가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무시와 멸시, 막말로 인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결혼 당시 저희 집 상황상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단도 예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뱃속에 딸아이와 제 몸 하나만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늘 죄송하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부분을 매우 불만으로 생각하셨죠. 제가 자리에 앉아서 잠시 쉬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공짜로 밥값을 하고 싶으면 눈치껏 일을 찾아가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쉬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서러울 때도 많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참았고 저처럼 불우한 가정의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어요. 사실 할 줄 아는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던 내가 여기서 집을 나가거나 쫓겨나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생각도 하니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는 것도 맞는 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출산이 임박했고 뱃속에 있던 소중한 딸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출산의 기쁨은 설렜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를 얼마나 장하다고 해줄까 싶은 마음도 들면서 서럽더라고요. 현실은 친정 식구들 누구 하나 나를 축하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의지할 곳은 오직 남편과 시어머니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을 하는 날에도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출산 후 몸을 추스린 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고 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너는 결국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아무래도 아들이 아닌 탓에 서운하셔서 그런가 보다 싶은 생각으로 애써 나를 위로하고 막상 딸아이를 보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퇴원을 한 후 딸과 집으로 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드렸죠.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면 보통 3년만 좋은 일 시킨다는데 너네는 2년만 좋겠구나.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말도 못 알아듣니?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면 딱 2년만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2년이 누군데요? 몰라.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자꾸 물어보니? 어머니, 지금 하시는 2년이 혹시 저랑 지금 딸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 봐. 지도 잘 알지. 결국 딱 2년만 좋은 거 맞지?
어머니, 저 오늘 퇴원해서 왔어요. 아직 눈도 못 뜬 손녀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서운해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럼 내가 좋니? 결국 너네 둘만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내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니?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 시어머니는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하셨고 그날 내내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이 머리에 맴돌아서 힘들었어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니 오히려 남편은 속없이 한 이야기에 피곤하게 의미 부여하지 말라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딱 2년이라고 했다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 나 진짜 서운하고 상처받았어. 엄마가 뭐 뜻을 두고 한 말이겠어? 그냥 옛날 분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네가 알아서 걸러서 들어야지. 일일이 의미 부여하면 피곤해. 걸러듣고 아닐 것이 있지. 당신은 당신 딸한테 그런 말을 하셨는데 화가 안 나?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셔도 딸에게는 그러지 말아야지. 야, 시어머니야. 우리 엄마라고.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실수하지 마. 엄마가 속없이 한 말 걸고 넘어지지 말고 감사한 줄 알고 지내.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 당신도 똑같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사건이 정말 가슴 깊이 박혔고 상처로 남았어요. 그럼에도 제가 떠나지 않고 그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건 참 바보 같은 선택이었죠. 당장 도망을 나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결혼 생활을 하고 딸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는 임신 중에 당하던 것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져 갔어요. 단순하게 시집살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졌고 정말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괴롭히기도 했어요. 이 집에서 화풀이 대상도 키우는 강아지보다 하찮고 별것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되는 건 저라는 듯 저를 부려먹고 괴롭히는데 정말 괴롭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데 그중에서도 결국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이르렀고 자존심까지 상하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무식하게 말로 막고 짓밟히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 후식으로 과일을 깎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바라보며 듣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딸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워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시기였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체금을 하며 지내고 있었죠. 보통 시집살이가 매우면 매울수록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이가 주는 행복이 너무 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무시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지인이라는 소개를 받고 통화를 하러 가셨어요. 한참을 통화를 하고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그 주변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딸의 모습을 한번 한심하다는 듯 째려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한쪽 무릎을 세운 채 벽을 보고 앉아서 누가 봐도 불쾌한 상황이라는 걸 알리는 듯 앉아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많이 보던 상황이라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 조카 며느리는 아들 낳았단다. 아휴. 어머니, 딸이 뭐 어때서요? 이렇게 예쁘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잘 낳아서 키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말하는 게 황당해서 해야겠다. 네? 무슨 말씀이요, 어머니? 너 회사 다녀봤지? 회사에서 너를 뽑아서 왜 쓰는 것 같니? 필요하니까 쓰는 것이겠죠? 그래, 맞아. 회사도 물건도 돈 주고 일부러 쓰는 이유가 다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일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니니? 그러면 너는 제대로 쓰임을 하고 있니? 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넌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 내가 너 별 볼 일도 없는데 왜 우리 집에 들인 것 같니? 와서 시어머니 덕 보고 살려면 그에 맞는 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들 낳는 것 말고 더 있어? 그건 엄마 말이 일리가 있긴 해. 너 진짜 그때 내 딸 안 가졌으면 감히 나 같은 남자랑 결혼은 할 수 있었겠냐? 지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값도 안 되는 거 데려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 아들도 주고 내가 자선사업과 다름이 없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물건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그리고 이제 연주 이제 다 알아들어요. 아이 듣는데 말씀 삼가해 주세요. 예, 지 사지분간도 못하는 애가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그리고 얘가 들으면 뭐가 기분이 상하니? 손자도 못 보고 집안에 음기만 가득한 이 집구석에 사는 내가 더 불쌍하지. 아유, 내 팔자야. 짜증을 내듯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던 중 과일이 있는 쪽으로 걸어와 과일을 만지려고 하는 딸아이의 손을 강하게 치우더니 밀듯이 밀더니 등짝을 정말 소리가 나도록 세게 내리치셨어요. 그 순간 머리를 누가 세게 한 대 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저에게 뭐라고 해온 건 100번이고 참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아이에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성질을 부리시는 시어머니를 본 순간 더는 이 집구석에 있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함부로 하신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아둔 후 처음으로 화를 내면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하더라도 손녀는 어머님 아들 자식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는 말대꾸까지 해? 너 이리 와, 니네 뭐냐? 오늘 아주 한번 당해봐라. 지금 이러시는 거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행동이시냐고요. 야, 너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 선 넘는 거라고 했지? 당신도 똑같아. 지금 당신 딸 위험해 보이는 건 안 보여?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애가 다칠 것 같은 애도 그냥 태평하게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주면 안 된다고 하더니 너 이리 와! 저는 그날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까지 손을 올리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아이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손과 어깨로 아이를 감싸 안았고 당연히 제 등부터 머리까지 가리지 않고 손을 대는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손을 올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런 것조차 존중이 없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던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딸아이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집에서 나를 보호하고 우리 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도 더는 내가 믿고 의지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저는 있는 힘껏 시어머니를 몸으로 밀어낸 후 집 밖으로 아이와 무작정 나왔어요. 밤이 늦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떨고 있던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날 밤 집에 있다간 딸아이도 같이 위험해질 것이 뻔하고 행복한 삶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집 밖에 담장에 쪼그려 앉아 아이가 추울까봐 온몸을 다해 입은 옷을 덮어주는 제 상황을 보니 그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매일같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마켓까지 하면서 짓밟히며 살았던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싶은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동안은 나 혼자만 당하면 되고 참으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어린 딸에게까지 위험하게 손을 휘두르고 함부로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자 더는 견딜 수 없어 딸을 데리고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녁 집으로 들어가 간단하게 짐을 챙겨 집을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장 들어간 후 그동안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게 힘들게 모아둔 작은 비상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돈으로 당장 집을 구하는 것도 무리였고 갈 곳 없이 없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낡은 여인숙으로 가 1박을 하면서 지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당장 며칠을 버틸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구해야만 했죠. 하지만 당장 엄마 손길이 필요해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딸을 두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며칠 동안 아이를 업고 일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경력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할 능력도 안 되던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식모살이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구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숙박을 하던 여인숙 사장님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아유, 오늘도 딸 안고 일 구하러 나가는 거야? 날도 추운데.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일 구해봐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어서. 애를 그렇게 들쳐업고 다니는데 누가 일을 하라고 써주겠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디 가정부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구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세대가, 그러면 내가 요 앞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그 요 앞에 부잣집에서 가식모 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일이라도 한번 해볼래? 정말요? 제가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라서요. 소개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직접 해볼게요. 젊은 세대가 안쓰러워서 소개해주는 거야. 내가 말 잘해놓을 테니까 한번 가봐. 아마 거기서는 숙식도 제공해 줄 거야.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로 안 잊을게요. 아이 뭘, 소개만 해주는 건데 같은 여자고 엄마로서 안쓰러워서 마음이 가네. 당시 저는 일이라면 뭐든 할 자신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날 면접을 보기 위해서 부잣집으로 갔고 당시 그곳에서 일을 하던 다른 도우미 분에게 아이를 맡긴 후 회장님과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되었고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저는 그날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망간 나를 찾으러 오진 않을까 싶은 걱정이 들어서 매일매일을 가슴을 졸이며 다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부잣집에서 일을 하면서 숙식 해결을 하면 적어도 걸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듯 몰래 집을 나와서 어렵게 몸을 숨긴 곳은 한 부잣집이었고
식모로 그 집에서 살면서 딸과 함께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꼭 좋은 집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진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행복했어요. 벌이가 그리 많지 않고 일이 고되더라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보다는 훨씬 더 편한 일이었으니 저에겐 정말 좋았죠. 게다가 밥도 먹고 딸아이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재울 수 있다는 환경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내면서 이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관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고 저는 그 순간 몸이 멈추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직감적으로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서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 주인공을 확인했는데 역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는 저를 보며 아주 사악하게 웃으면서 이제야 찾았다는 듯 잔뜩 도끼가 오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네 년이 숨는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나?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날 미행했어? 니깎게 뭐라고? 내가 미행을 해. 길 가던 길에 어디서 많이 본 뒤통수가 있길래 보니까 도망간 며느리년이더라. 도망이라니?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서 우리 딸이 위험해질까봐 내 발로 나온 것뿐이거든요.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아? 네가 밥값도 제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내가 그 돈을 못 받았으니 너를 찾았지. 내가 너 필요해서 찾았겠니? 지금 내가 돈 버는 것 같으니까 돈 달라고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야? 당연하지. 너 때문에 잘난 내 아들 동네에서 호라비 소문이나 들으면서 살고 있고 너는 먹여주고 재워준 값도 무시하고 도망을 갔는데 내가 그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여기가 너 일하는 곳이니? 여기서 직접 받아가야겠다. 당신이 그 돈을 왜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앞으로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좀 말라고. 나도 너 같은 거랑 보고 살기 싫어. 그니까 계산만 제대로 하고 나간다고. 비켜.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돈을 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돈을 받아내려 쫓아나왔고 그런 시모를 황당하게 쳐다봤지만 집으로 직접 들어가 내가 일을 한 값을 받아내겠다면서 무식하게 부잣집 현관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회장님을 직접 보려고 집 안까지 들어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막무가내로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막으려고 급하게 따라 들어가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온 회장님은 저와 시어머니를 봤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던 회장님이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숨을 삼키며 시어머니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회장님과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 표정 역시 금세 하얗게 질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얼어버리더라고요. 전 살면서 그런 시어머니 표정은 처음 봤어요. 그 모든 상황이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진 저는 순간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 벗어났고 안쪽으로 들어가 혹시 딸아이를 보게 될까 숨겼어요. 이런 제 행동을 모두 다 보면서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 의식을 하지 않고 저를 잡으러 오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뒷걸음질을 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중 놀랍게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믿을 수 없는 반전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회장님이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면서 호통을 치듯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너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 발로 들어와? 낯짝도 두껍지. 당장 못 나가? 누가 이 물건 여기까지 들였어? 당장 안 내보내? 제가 일부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회장님 댁인 거 알았으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죄송해요. 나갈게요. 나갈 거예요. 너는 정말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나 보구나. 내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제대로 못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 그때 덮은 것도 널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였다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만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저만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세요? 뭐? 창피한 줄 알아 이 늙은 여자야. 그렇게 사는 거 당신 남편도 자식들도 알아? 정말 돈이 권력이 무서운지 모르나 본데 정말 제대로 해봐? 제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왜 뭐라고 하시는 거야 정말? 모르고 들어왔다고요. 정말 몰라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세요. 김비서 어딨어? 왜 이런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게 만든 거야? 누구야? 당신이야?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따라 들어와서 말리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라고요. 뭐? 모르는 사람? 야! 내 집에서 찍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지? 나가! 지금 안 나가면 나도 더는 안 참아. 나갈 거예요. 지금 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요.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회장님 앞에선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납작 엎드려 눈에 띄지 않겠다고 봐달라고 하면서도 특유의 성격으로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모습이 참으로 신기했고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던 시어머니가 작아지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내막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이내 비서는 뛰어왔고 시어머니를 당장 집에서 끌어내라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의 황당하고도 추악한 과거를 모두 다 알게 되었어요. 난리가 난 통에 상황이 정리가 되자 저와 같이 도움의 일을 하고 있던 동료분들은 이미 시어머니를 익히 잘 안다는 듯 휴게실에서 반찬거리처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여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왔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회장님이 집 기운이 안 좋아서 이런 일 생겼다고 여기로 이사를 왔잖아. 그래서 이 집이라고 생각을 못했나 보지. 원래 회장님 댁이 여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 여기보다 훨씬 터도 좋고 컸어. 근데 그 일 생기고 난 후에 다 정리하고 이리로 이사 오신 거지. 근데 도대체 그 일이 뭔데요? 저 여자 한 6년 전인가? 여기 우리 같은 도우미로 일했던 여잔데 말도 안 되는 스캔들 터지고 나서 쫓겨났잖아. 스캔들이요? 회장님이랑 그러고 그런 사이? 아이고, 회장님이랑 그러고 그런 사이면 말이나 되게? 이 집에 좀 복잡한 첫째 아들 있지? 그 아들하고 그새 내연관계 어때? 네? 그 큰아드님이요? 그분 이제 50대 초반 아니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부잣집에서 배울 만큼 배운 큰아들이 어떻게 식모랑 그럴 수 있냐 싶겠지만 다들 쉬쉬하긴 하는데 저 큰아들 지적장애 있다고 했거든. 네? 정말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고 아드님도 별말 없어서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말도 마. 이거 숨긴다고 입단속시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거 덮으려고 조금 떨어지는 집안 딸이랑 기우는 결혼까지 시켜놓고도 며느리를 떠받들고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가 글쎄 회장님 아들이 부족한 거 알고 꼬여낸 거야. 아무도 모르게 내연관계로 발전한 거지. 네? 15살은 넘게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알게 되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 애초부터 부족한 거 알고 첫째 아들이 이용해서 돈도 빼먹고 이혼까지 시켜서 그 자리 꿰차려고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들은 이야긴 너무 흥미진진했고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시어머니의 과거가 말도 안 되는 바람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심지언 부족한 아들임을 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종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회장님은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은밀하게 시어머니를 불러내 꽤 큰 돈을 쥐어주면서 조용히 정리를 하고 이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그 정도로 끝이 났다면 사실 시어머니의 만행이 이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회장님에게 돈까지 받아 챙긴 후 집을 조용히 떠나기로 약속을 한 시어머니는 그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자신이 그 자리를 꿰차고 싶은 마음에 부족한 첫째 아들을 꼬셔서 며느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도록 한 후에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바람을 피웠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까지 모두 다 남긴 후 아내에게 보여줬더라고요. 가뜩이나 부족한 아들과 살아야 하는 며느리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아줌마뻘이 되는 사람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했던 회장님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결국 첫째 아들의 결혼 생활은 그대로 끝이 났고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죠. 아마도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요. 하지만 꽤 재력이 있는 부잣집에서 당연히 그런 도우미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고 심지언 힘들게 시킨 결혼이 고작 집에 잘못 들어온 가사 도우미로 인해서 모두 다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에 상당히 화가 난 회장님은 참지 못했고 그 일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시련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지. 회장님이 꽤 점잖은 분인데 그 여자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아휴. 그 여자도 보통은 아니었어. 회장님이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고 뭐라고 하니까 아들이 내가 죽어서 그런 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덤비더라고. 오히려 기고만장하니까 회장님이 화가 잔뜩 나서는 그날로 집에서 쫓아내고 아들 이혼시킨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면서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고 소리소리를 질렀어.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데 회장님이 그냥 두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닐걸? 일단 그 며느리 측에서 화가 잔뜩 나서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 제기했고 회장님 측에서도 장애가 있는 아들 대상으로 성범죄했다면서 형사 고소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도 저렇게 떳떳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라고 하지. 아마 저렇게 온갖 송사 다 걸려도 그때 첫째 아들 깨어내서 받은 돈으로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걸? 듣기론 저 여자도 가정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는 남편이랑 자식들만 바보지 뭐. 어떻게 또 그런 건 회장님이 잘 숨겨주셨네요? 본인 아들이 그랬다는 걸 여기저기 알릴 수 없으니까 열은 받는데 어쩔 수 없이 덮는 거겠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시어머니의 정체를 모두 다 알게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웃기더라고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좋은 옷, 좋은 차를 타면서 온갖 시술을 받아 미모를 가꾸며 지내는 줄 알았더니 그 돈의 출처가 이런 것이라니 참 황당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자 더더욱 이런 집에서 우리 딸이 가족으로 얽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이 집에서 도망을 나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야 하는지 드디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자신이 밖에서 하고 다니는 이 추악한 진실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까지 모두 다 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그 집에서 함께 살 땐 그런 이야기를 언급한 적도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쫓겨난 후에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며칠이 지난 후 밖으로 장을 보러 나오는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사실 뻔했어요. 너 그날 그 회장님이랑 있던 일 아무한테도 말 안 했으면 하는데. 무슨 일이요? 회장님이 어머니 보고 화를 내신 일이요? 그래, 그 일 별일 아닌데 그날 유독 화가 많이 나셔서 내가 먼저 나온 거야. 그러니까 행여나 시아버지나 네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라. 글쎄요. 어떤 말씀을 말하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저는 오늘 일이 급해서 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안 되겠어요. 가볼게요. 야, 답은 하고 가야지. 말할 거야 말 거야. 어머니, 저한테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실 입장 아니지 않으세요? 뭐야? 너 지금 내 약 좀 잡았다 이거니? 고작 이런 걸로? 웃긴다 얘. 글쎄요. 제가 뭘 얼마나 알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요. 그래, 너 우리한테 줘야 할 돈 그거 내가 안 받는 걸로 할게. 그럼 됐니? 그건 원래 줄 돈이 아닌데요. 저는 더 할 이야기가 없어서요. 먼저 일어날게요. 시어머니를 순간적으로 초조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시어머니를 약 올리듯 놀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그 공간에 있다는 건 시어머니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으니 더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하지만 저 역시 이 사실을 모르는 척 묻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시집을 와서 받은 수모와 상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를까. 그대로는 절대 넘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몰래 찾아와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무마해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을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았고요. 적어도 제가 받은 고통에 조금이라도 느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혼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와 우리 딸아이에게 한 행동들을 떠올리면 순간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제가 입만 열면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까맣게 모르고 그저 예쁘고 조금 까다로운 아내와 엄마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제가 당한 고통에 더해 시집살이에 대한 복수도 사이다를 마신 듯 시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내 생각을 비단 저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워낙 잘 돌아가고 자신의 불리한 것과 유리한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하는 시어머니 입장에선 이미 다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내 입을 막아보려고 거의 출근 도장을 찍듯이 저를 찾아와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은 저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고 조건을 여러 가지 내걸면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이날은 시어머니의 느낌이 완벽하게 달랐어요. 평소와 달랐고 뭔가 상당히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라면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낯선 모습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싶었고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두고 보기 위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시어머니의 모습은 언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했냐는 듯이 모질고 못되게 굴었던 태도를 바꿨고 가방에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돈 봉투를 들고 나와서 꺼낸 후 나에게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있던 일,
그리고 그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평생 비밀로 해줄 수 없겠냐며 간곡하고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렇게만 해주면 앞으로 제 딸과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잘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딴은 아무리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막는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태세 전환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저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그동안 내가 받은 서름과 시집살이가 고작 돈 1,000만 원에 끝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불리한 시어머니 입장을 이용해서 내가 받아야 할 사과와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어떤 대답도 액션도 하지 않았다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딜 아닌 딜처럼 제시했어요. 그동안 딸과 나에게 했던 모질었던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집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내 고생값에 대해선 고작 1,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의 돈을 주면서 갚아달라고요. 만약 그렇게 해준다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나를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싶어하는 시어머니가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편 또한 나를 찾지 않고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데 평소라면 감히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겠지만 좀 더 깔끔하고 조용하게 끝낼 수 있도록 남편을 종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제시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시어머니는 조금 황당하며 무리가 있는 제안이란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3,000만 원이나 달라고?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제가 고생한 값치곤 좀 저렴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렵나요? 아니, 그래, 그건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줄게. 그거면 되니? 그리고 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혼 쉽게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한테 잘 이야기해 주셔서 협의 이혼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이혼이라니? 지금도 호래비 소리 들으면서 동네 창피해 죽겠는데 이혼까지는 엄마인 내가 직접 종용하라고? 네,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저 어머니 상간녀 소송 당한 사실이랑 회장님한테 형사고소 당한 내용까지 다 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니? 아, 미치겠네. 네, 저 입 가벼워요. 어머니, 제가 어려운 걸 제안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대신 절대 말하지 않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럼요. 그럼 그렇게 알고 갈게요. 나머지 2,000만 원은 다시 입금해주세요. 시어머니와의 딜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졌어요.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거기에 더해 현재 엄청난 범죄로 인해서 형사 고소까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 제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고 하더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약점을 잡히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바를 고분고분 모두 들어주면서 찍소리도 못할 날이 오긴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후련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가장 급했던 건 사실 남편과 이혼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협의 이혼 확인서와 아이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한 후
이에 동의를 해주기만 하면 되도록 작성해 남편에게 보냈어요. 이러한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아든 남편은 처음엔 노발대발을 하며 화를 냈지만 이내 시어머니가 남편을 잘 구워 삶은 것인지 협의이혼 신청서에 동의를 하는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아이가 있던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건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을 하면서 노심초사 지냈어요. 드디어 숙려 기간이 모두 끝이 난 후 안전하게 남편과 완벽한 남이 되었어요. 양육비를 왜 받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양육비 명목으로 매일매일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면서 자꾸만 엮이는 것조차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제가 온 힘을 다해 키울 예정이니 그 도움까지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또한 딸아이에 대해 큰 애정이 없던 것인지 이혼 후 면접 교섭도 오지 않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한결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에 응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전 남편이 되었고 콩가루 같은 집안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전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이 모든 사실에 대해 평생 비밀로 해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후 제가 하려고 했던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갔어요. 보란 듯이 전 시아버지와 전 남편을 상대로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알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고 전 시어머니 역시 저를 찾아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알리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한 행동이고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듯 그동안 구박만 받고 매일을 고통스럽게 괴롭혔던 전 며느리가 전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줄 리 있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그런 제 행동에 엄청나게 화를 내고 욕을 했지만 사실상 연락을 다 차단한 후 모르쇠로 일관을 하며 저는 제 딸과의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와의 이혼을 한 후 전 시댁은 완벽하게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폭로를 한 탓에 결국은 전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 역시 저와 이혼을 했으니 이제는 정말 호라비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인 전 남편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전 시아버지와 이혼을 한 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아직도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였는데 그 사이를 제가 비집고 들어가 얼마나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했을까 싶은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네요. 물론 지금도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틈만 나면 연락을 해 화를 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떼어먹은 돈 3천만 원을 도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협박 수준으로 계속 메시지 보내시면 후속 조치로 저 역시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할까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여전히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하면서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는 딸과 둘이 지낼 수 있는 집 공간 하나쯤은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아직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로부터 우리 딸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긴 어려워서 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이곳에서 조금 더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목표한 돈을 다 벌면 그때는 이 동네를 떠나서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 모녀만 행복하게 살려고요. 물론 여기서 일하기까지 전 시어머니의 만행이 저에게까지 피해를 입히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당시 저로 인해서 들어왔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회장님께서는 이내 저를 불러들이셨고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면서 저 또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자르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 식구들과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저 또한 피해자란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회장님이 저에게 가지는 오해는 말끔하게 풀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좀 더 보호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기도 해요. 덕분에 지금까지 딸아이와 안전하게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 시댁 식구들, 특히 전 시어머니는 이곳을 가장 무서워할 것이고 아무리 저에게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려고 하더라도 여기까진 금기의 집처럼 들어올 수 없으니 가장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전 시어머니는 들리는 이야기론 상간녀 소송으로 인해서 오히려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며느리가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도 상간녀 소송을 할 정도였다면 상당한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그 대가를 이제서야 하나씩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회장님과도 얽힌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형사, 민사 가릴 것 없이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전 시어머니는 자신이 버려놓은 것으로 인해서 자업자득처럼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딸과 하루라도 빠르게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채 계속해 참고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가끔은 소름이 돋기도 하네요. 전 남편은 이런 사실을 자신에게 그리고 전 시아버지에게 알린 저에게 화를 내고 욕하기도 했지만 이후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신과 헤어진 것이냐며 자격지심을 담은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전 남편이 중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고 답변조차 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완벽한 사이다 같은 결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 시어머니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수모와 고통에 대해 그리고 다른 평범한 가정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받게 했다는 점에서 나름 만족스럽고 괜찮은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부두덕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모르는 척 살아온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묶이지 않았고 사는 게 조금은 힘들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떳떳하게 사는 삶을 선택한 제가 저는 대견스러워요. 이제 전 어느덧 50이라는 나이가 되었고 딸아이도 더는 제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나이를 지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는 전 시댁과 만날 일도 연락을 할 일도 없고 완벽하게 인연을 끊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딸로 인해 생길 또 다른 가족들을 만들고 이루면서 누구보다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조금은 특별하기도 하고 신기했던 경험이지만 세상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남의 가슴에 대몫을 받고 아프게 하면 결국 그 모든 죄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저부터 청렴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